네, 지금부터 지속가능 회계 재정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의 신재영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보상, 왜 MZ세대는 보상에 분개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주 정말 흥미롭고 또 중요한 주제를 말씀해 주시겠고요. 잠깐 얘기 나눴는데 뭐 말씀해 주시겠지만 정말 신간 책을 저희가 제일 먼저 이렇게 볼 수 있는 저자로부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신재영 교수님 간단하게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재영 교수님은 서울대 경영대학에서 석사와 학사를 마치시고요. 미국 위스콘신 대학에서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일리노이 얼버나 샴페인에서 교수님으로 계시다가 서울대 경영대 지금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시고요. 뭐 회계 쪽에 정말 탑저널에 많은 페이퍼를 출간을 하시고 또 지금도 그 편집 위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신재영 교수님 큰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봉환 교수님 그리고 행정대학원에서 오늘 좋은 세미나 기회를 마련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공정한 보상입니다. 그래서 부제는 왜 MZ세대는 보상에 분개하느냐 뭐 이런 제목이고요. 그래서 뭐 제목에서 느끼실 수 있겠지만은 뭐 최근에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뭐 MZ세대, 공정, 그리고 보상 뭐 이런 얘기를 이런 키워드를 엮어서 제가 최근에 그 책을 하나 집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그 일부를 제가 뽑아서 챕터 1과 챕터 5의 내용들을 뽑아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예. 안 넘어가네. 네, 약간 기술적인 에러가 있었습니다. 요게 이제 제가 12월 초에 출간 예정인 책이고요. 네, 여러분들 저희 한국이 직면한 가장 중대한 사회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도 많아서 사실은 열거하기조차 힘든 상황이고요. 뭐 최근에 이제 화두가 되는 사회 문제 하면은 그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뭐 자산 격차, 자산 양극화 문제 또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뭐 비정규직 문제라든가 청년 실업 문제, 그 다음에 여전히 잡히고 있지 않는 코로나19 문제,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죠. 뭐 교육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세대 갈등, 그 다음에 젠더 갈등, 뭐 이념 갈등, 뭐 하도 기라성 같은 사회 문제가 많아서 이루 열거할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자, 그 기라성 같은 사회 문제 중에서도 분명히 이제 순위가 있겠죠. 자, 그래서 최근에 SK그룹의 사회적 가치 연구원이라는 그 연구소에서 한국인이 바라보는 사회 문제 서베이라는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도에 한국인들이 가장 중요한 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것 중에 1등이 이제 소득 양극화 심화였습니다. 현재 심각한 사회 문제로. 그 다음에 또 미래에 또 심각할 사회 문제로 또 작년에 한국인들이 서베이 응답자들이 열거한 1순위가 이제 소득 양극화 심화였고요. 자,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위로 내려앉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가장 중요한 사회 문제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구나. 자,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실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7년 5월에 그 취임사에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네,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자, 이런 멋진 취임사를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년 임기가 끝나가는 요 마당에 자, 대한민국은 정말 대통령의 취임사 말대로 공정해졌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기 2달 전에 2017년 3월입니다. 알바몬이라는 취업 포털에서 대학생 3,000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저는 굉장히 재밌는 게 그때 시대 상황을 감안하면 뭐 개혁이라든가 아니면 소통이라든가 이런 가치가 1등을 할 법도 한데 공정이라는 가치가 단연 탑을 차지한 거죠. 가장 중요한 가치로. 자, 그래서 그 공정이라는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자, 그러면 당신이 생각하는 정의로운 사회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그 첫 번째가 이제 편법과 잘못에 대한 공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사회. 자, 그때 이제 국정농단 사태에 이제 소용돌이에 있을 때니까 요 답은 굉장히 이해가 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자, 그 다음 정의로운 사회로 이제 2등을 차지한 개념이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대가가 치러지는 사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대학생들, 그죠? 2017년도에 대학생인 친구들이니까 소위 말하는 MZ 세대에 해당하는 분들인데, 자,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정의로운 사회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노력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과 대가가 치러지는 사회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저희가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그렇게 공정이란 가치에 목마르게 됐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꽤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저희 세미나를 들으시는 분들 한 번쯤 뭐 읽어보셨거나 들어보셨을 하버드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2011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출간이 됐는데 보통 이 인문학 분야는 10만 부를 팔리는 책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런데 100만 부가 팔렸죠, 이 책이 2011년도에. 그리고 최근에 마이클 샌델 교수가 2021년 초에 올해 초에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을 다시 냈는데 이 책도 다시금 베스트셀러 1위에 또 등극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공정이란 가치에 목말랐던 게 굉장히 연원이 깊고, 자, 정의란 무엇인가가 출간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목마름은 여전하다고 느껴집니다. 자, 여기 이제 MZ세대의 첫 바따 정도에 해당하는 분이 보이는데 이준석 대표죠. 국민의힘의 85년생입니다. 자, 이준석 대표가 2019년에 책을 하나 썼는데 이 책의 제목도 역시 공정한 경쟁이라는 책입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에 이재명 경기지사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제 대선 후보로 선출이 돼서 그 두 분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서 6월 정도에 이제 출마 선언을 했는데 윤석열 전 총장도 출마 선언에서 굉장히 강조했던 게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새로 세우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이재명 경기지사도 공정이라는 단어를 13번 언급을 했습니다. 출마 선언에서. 자, 바야흐로 대한민국은 공정이 범람하는 사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공정이라는 화두가 왜 이렇게 이제 중요해졌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자, 제가 이제 사회이사로 있는 회사들, 현대중공업그룹이라든가 아니면 신도리코에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나라 기업들, 상장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공시 자료에 그 직원들의 연령 구성비는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 인사팀에 물어봤더니 현대중공업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룹 전체 직원 중에 약 40%가 MZ세대다라고 답을 했고 신도리코도 비슷하게 40% 정도의 답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현대중공업이라든가 신도리코 같은 회사들은 제조업이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중우장대 기간 산업인데 자, 그런데도 이제 40%가 20, 30대 직원이라고 하면 자, 예를 들면 서비스 업종이라든가 아니면 뭐 판교의 IT 기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업종을 확장하면 웬만한 기업들의 한 절반 정도는 MZ세대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은 약 1,700만 전 인구의 34% 정도가 MZ세대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그 대략 이제 차이는 있지만은 85년생부터 한 95년 세대를 이제 밀레니얼이라고 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 초반까지 출생한 분들을 이제 G세대 묶어서 MZ세대라고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밀레니얼과 G세대를 묶어서 분석하는 게 옳으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편의상 이제 이분들을 묶어서 부르는 게 이제
보통 이제 일반적인 트렌드인 것 같아서 MZ 세대라고 저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기업들의 한 50% 정도가 MZ 세대인데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은 이 MZ 세대가 기업 직원들의 임직원의 한 절반을 차지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조직 내 세대 갈등을 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갈등과 불화가 야기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이 MZ 세대를 열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명한 그 90년생이 온다 이몽택 작가의 책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자 그런 류의 책들이 지금 범람하고 있죠. 자 그래서 크게 이제 기업들이 MZ 세대를 알기 위한 노력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MZ 세대가 이제 미래의 주력 소비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들한테 어떻게 물건과 서비스를 팔 거냐를 고민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싫으나 좋으나 이 친구들이 절반인 상황이고 전체 직원의 이들과 같이 일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생존할 수 없다는 위기감에 밀레니얼 그리고 G세대랑 같이 일하는, 어떻게 같이 잘 일을 해서 성과를 극대화할 것이냐, 이런 류의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자 밀레니얼과 G와 어떻게 조화롭게 일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면 앉아 계신 분들, 오디언스로 앉아 계신 분들, MZ 세대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여기 이제 신문 기사를 하나, 카툰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 부장님이 40대 후반, 50대 초반 정도로 되는 부장님이 2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직원한테 아니 이거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하나 라고 면박을 주니까 아니 이거 하나 제대로 지시 못하세요 라고 치받고 있죠. 자, 그 옆에 그림을 보시면은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는 거라네 라고 하니까 잡상인 사절, 죄송한데 안 살게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MZ 세대가 여러 가지 조직 내 세대 갈등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MZ 세대가 원하는 선호, 가치 체계, 욕망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586과 X 세대들이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새 이제 언론을 보시면은 자 MZ 세대가 공정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류의 얘기가 흔히 나옵니다, 기사에. 자, 그러면 이 친구들이 정말 공정에 민감한지, 그리고 그렇다면은 MZ 세대가 원하는 공정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이게 어떤 철학적인 차원이라기보다는 제 생각엔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굉장히 실용적인 얘기를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굉장히 이해하기 쉽지 않은 책입니다. 마이클 샌델은 철학 교수잖아요, 그죠? 굉장히 이제 거대 담론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 사실 MZ 세대가 지금 얘기하는 공정은 그런 거대 담론적인 철학적인 차원이라기보다는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싶다라는 굉장히 프랙티컬한 차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쉽지 않은 상황이죠. MZ 세대를 둘러싼 그 거시 경제 환경들이. 그래서 그때 이제 서바이브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확보하는 과정에서 찾아낸 어떤 수사, 레토릭이 저는 공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강의에서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게 그 다음 뷰렛 포인트입니다. MZ 세대는 교환이라는 틀로 세상을 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투입과 산출, 기브 앤 테이크라는 그 비율이 얼마나 공정한지라는 틀로 세상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 586이나 X세대, 당신들 누구보다 내가 많이 노력을 했고 실력을 쌓았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고 싶다는 바람을 어떤 공정이라는 수사를 이용해서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MZ세대한테는 본인이 제공한 인풋, 자, 시간과 노력과 기회비용 같은 것들이겠죠. 자, 그게 이제 투입이면은 자, 보상이라든가 채용이라든가 승진이라든가 이런 아웃풋을 받게 되는데 그 투입과 산출 비율, 교환 관계를 공정하게 가져가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사실 여러분들 저희 김봉환 교수님이랑 저는 X세대고 저희 선배 교수님들은 예를 들면 586도 계신데, 자, 그러면 공정이 MZ세대만 중요했느냐? 그렇지 않죠. 그죠? 저희나 저희 선배님들 586이나 X들도 공정을 무엇보다도 중요시 여겼죠. 자, 하지만 MZ세대랑 그 윗세대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이 다른 가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얼마나 중요하냐. 그리고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조직이 정말
공정하냐에 대한 인식에서는 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MZ세대는 다른 가치에 비해서 공정에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가중치를 부여를 하고요. 다른 세대에 비해서. 또 상대적으로 내가 속한 조직이 그다지 공정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공정을 어디에서 갈구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마찬가지로 SK그룹에서 서베이를 한번 해봤는데, 자, 서베이 응답자들이 보시면은 절반 이상이 20, 30대들이죠. 자, 요새 이제 ESG가 열풍입니다. 자, 그래서 서베이 응답자들한테 당신이 투자하고 싶은 기업, 그리고 또 사회에 꼭 필요한 기업, 이 두 가지 디멘션으로 해서 다양한 ESG의 세부 성과 중에서 자, 어느 세부 성과가 그 투자하고 싶은 기업, 혹은 꼭 사회에 필요하다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업을 선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가중치를 부여할 것이냐라고 돼 있죠. 자, 보시면은 투자하고 싶은 기업은 굉장히 여러 가지 ESG의 세부 성과들이 순위가 다양한데, 사회에 꼭 필요한 기업 디멘션에서는 맨 위에 가장 중요한 가중치를 부여한 단연 두드러진 ESG 세부 성과 요소가 뭐죠? 성과평가 보상을 합리적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자, 요거를 이제 연령대로 쪼개보면은요, 이 성과평가 보상을 합리적으로 하는 기업이 사회에 가장 필요한 기업이다라고 높은 가중치를 부여한 연령대가 30대로 나타났습니다. 뭐 40대도 뭐 굉장히 상위에 랭크돼 있지만 30대 직원들이 특히 이 성과평가 보상을 합리적으로 하는 기업이 사회에 꼭 필요한 기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제가 회사 임원들이랑 얘기를 해보면은요, 약간 시쳇말이지만은 30대 직원들이 가성비가 제일 좋다고 그래요. 회사 입장에서.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회사 입장에서 가성비가 좋으면 일은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연봉은 많이 안 줘도 된다는 생각이죠. 자,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자, 기업의 실무진들, 자, 최근에 이제 뭐 사원이나 대리나 과장님들이 아마 업무 투입 시간으로 보면은 가장 일을 많이 할 수도 있죠. 실무진이기 때문에. 자, 일을 굉장히 많이 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그에 합당한 보상을 지급하고 있지 못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임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닐까요? 자, 보시다시피 30대에서 이 성과평가 보상을 합리적으로 하는 기업에 대한 열망이 가장 큰 거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MZ세대가 1700만인데 제가 MZ세대 1700만을 다 아우르는 거대 담론을 얘기하기는 경륜이 짧고 커버리지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화이트 칼라 MZ세대입니다.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가장 큰 이유도 사실은 올해 그 2월 초에 SK 하이닉스의 4년차 직원이 전임 직원 29,000명한테 소위 말해서 쏜 이메일에서 촉발된 거거든요. 아마 신문지상에서 접하셨겠지만은 그 상반기에 재계를 강타한 대형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성과급 논쟁이었습니다. 성과급 논란. SK 하이닉스의 이제 그 케이스가 이제 불을 댕긴 건데요. 비단 SK 하이닉스뿐만이 아니고 뭐 현대자동차, LG전자, 그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자, 이런 우리나라 굴지의 리딩 컴퍼니들에서 이 성과급 논란이 굉장히 불거졌고요. 회사 경영진과 창업자들이 이 성과급 논란을 잠재우는데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었죠. 이게 굉장히 재밌는 일입니다. 사실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임금 관련해서 이슈가 있으면은 보통 이제 노조를 중심으로 한 생산직 근로자들이 뭐 임투라든가 뭐 단협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슈를 만드는데 상대적으로 고임금이죠. 이 친구들은 뭐 현차라든가 하이닉스라든가 아니면 네이버, 카카오,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들인데 당연히 고임금이겠죠. 자, 이런 친구들이 성과급, 그동안은 신문지상에 좀처럼 오르내리지 않았던 이 성과급이라는 굉장히 비밀스러운 이슈를 수면 위로 끌어냈고 공개적으로 이제 논란을 만든 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왜 지금 성과급 논란이 우리나라 대기업을 뒤흔드는 거대한 이슈로 자라나게 됐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그 제가 일하고 있는 서울대 경영학과 학부 졸업생들의 진로를 제가 한번 통계자를 가져와 봤는데요. 최근 자료는 뭐 빠져 있지만은 대략 2017년까지 자료를 보시면
네, 여기 파란색 막대기랑 그다음에 네, 저 빨간색 자몽 색깔의 막대기를 합하면 소위 회사에 취직한 학생들의 비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경영학과 학부생들이 대략 50% 이상의 비율로 소위 회사에 취직을 한다. 네,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서울대 경영대에 부임한 지가 11년이 됐고 졸업생의 절반 정도가 소위 대기업에 취직을 하는 그런 집단에서 제가 강의를 해왔기 때문에 화이트 칼라 MZ 세대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노출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화이트 칼라 MZ 세대가 생각하는 공정은 달라 보입니다. 그죠? 자, 여기 보시면은 그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됐던 이벤트가 몇 개 있는데요. 자, 2017년 말 서울 메트로, 그다음에 2020년 인국공 사태, 그다음에 2020년 같은 해 역시 뭐 의대 정원 확대랑 공공의대 설립 관련한 논란. 자, 이 서울 메트로랑 인국공 사태는 자, 우리 문재인 정부의 아젠다죠. 네,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아젠다를 지금 푸시하고 있는데 그때 그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논란을 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취준생들이 격렬하게 반발했죠. 자, 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네, 어젠다는 굉장히 좋은 거로 어떤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보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좋은 이제 무브로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그 미래 화이트 칼라 MZ 세대들은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였을까요? 자, 이 공공기관, 인국공 같은 공공기관의 정규직이라는 것은 격심한 토너먼트, 그죠? 격심한 토너먼트 경쟁을 통해서 대학에 입학을 하고 학점 경쟁을 거친 다음에 격렬한 경쟁을 뚫고 필기시험 다단계 면접을 통과해 얻을 수 있는 그런 일자리인데 그런 정당한 비용을 치르지 않고 투입을 하지 않고 정규직이라는 대가를 얻게 되는 굉장히 파렴치한 짓으로 느껴졌던 거죠. 자, 그래서 특히 취준생들을 주로 위주로 해서 굉장히 격렬한 논란이 벌어졌고 이 사태는 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건보, 그죠? 원주의 건강보험공단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을 전환한 시도가 있었는데 그때도 역시 비슷한 규모의 논란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보면은 자, 우리가 사회통합 관점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도가 공정으로 볼 수도 있는데 보기에 따라서는 자, 이들은 왜 그렇게 격렬하게 반발했을까? 화이트 칼라 MZ 세대들은 자, 생각을 해보면은 교환 비율의 관점으로 생각하면은 이해가 되시죠? 투입 없이 산출을 픽업하려고 하는 파렴치한 시도다. 이 자체가 이제 또 다른 적폐라고 느껴졌던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화이트 칼라 MZ 세대들은 이 진정한 능력주의, 요즘 이제 능력주의를 둘러싼 굉장히 논란들이 많죠. 정의란 무엇인가라든가 아니면 공정하다는 착각도 이제 그 일환인데요. 능력주의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샌델 교수의 담론을 담은 건데 최소한 이 화이트 칼라 MZ 세대는 가장 중요한 공정의 요소가 진정한 능력주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왜 화이트 칼라 MZ 세대들은 능력주의라는 어젠다를 공정의 핵심 요소로 받아들였을까 생각을 해보면 자, 지금 이제 사무연구직 노조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무연구직 노조원들이 한 8,000명쯤 되고요. 노조위원장도 MZ세대고 8,000명의 80% 정도가 다 MZ세대인데요. 자, 그래서 지금 새로운 노노 갈등 구조로 가는 거죠. 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노동조합들이 원하는 게 뭐였나요? 임금 인상이라든가 정년 보장이라든가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뭐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원했는데 이 사무연구직 노조들은 내세우는 어젠다가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 중에 하나가 개인의 기여에 따른 공정한 성과평가 보상, 공정한 보상 체계의 실현이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노동조합인데 사무연구직 노조랑 생산직 노조랑 너무 추구하는 어젠다가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각자가 원하는 공정한 보상이 다르다. 1,700만 MZ세대가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화이트 칼라 MZ 세대가 원하는 선호나 가치관이나 욕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 이들이 그 겪어온 성장 배경이나 경쟁 환경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맡고 있는 직무라든지. 그래서 제가 이제 착안하는 것은 자, 이 친구들이 어떤 경쟁을 통해서, 어떤 토너먼트 경쟁을 통해서 이 자리에 왔는지를 이해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토너먼트 이벤트인 대학 입시 제도에 대해서 이해를 깊이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왜 이들이 진정한 능력주의가 공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는지 저희가 알기가 힘들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지금 세미나를 듣고 있는 오디언스 분들도 아마 다 MZ 세대실 텐데요. 자, 어떤 경쟁을 통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우리 김봉환 교수님이나 저는 그죠? 시험 한방 세대였죠. 그래서 뭐 학력고사라든가 뭐 수능이라든가 시험을 한번 잘 봐서 그죠? 12년의 학교 생활을 결산하는 오늘이 또 마침 수능 시험 보는 날인데 시험 한 방으로 이제 소위 대학 진학이 결정되는 굉장히 심플한 메커니즘에서 이제 대학에 들어왔는데 경쟁은 역시 치열했지만 여기 보시면은 지금 MZ 세대들은 굉장히 다양한 그죠? 평가 요소를 통해서 소위 말해서 well-rounded person이 되지 않으면은 좋은 대학에 가기가 힘든 그런 구조였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정확한 분석은 아니지만 이 소위 말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 될 확률을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MZ 세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전 키워드가 연속된 토너먼트 경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너먼트가 훨씬 일찍, 훨씬 많은 단계로, 강한 강도로 이루어졌고 그 과정을 거쳐서 지금 소위 말해서 이 자리에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화이트 칼라 MZ 세대는 자, 94년생. 자, 94년생이 이제 밀레니얼의 끝 무렵쯤 되는 분들이죠. 자, 94년생들이 13학번일 겁니다. 2012년도 오늘 그죠? 수능 시험을 봤겠죠. 자, 그래서 13학번들이 17년 2월에 대학을 졸업했을 때 자, 한국의 레이버 마켓에서는 얼마나 많은 좋은 일자리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의대나 뭐 한의대라든가 뭐 치대 같은 경우에는 로스쿨 같은 경우에는 해당 교육 연한을 감안해서 졸업 연도를 조정을 했고요. 자, 2012년 오늘 그죠? 67만 명이 시험을 봤습니다. 94년생은 72만 명인데 5만 명이 빠진 67만 명이 시험을 봤고요. 그 친구들이 뭐 대부분 대학 진학을 했겠죠. 졸업할 때 이제 보시면은 제가 굉장히 이제 좋은 일자리를 넉넉히 봤습니다. 9급 지방직 공무원까지 좋은 일자리를 포함을 했고요. 대략 보시면은 한 13만 명 정도의 좋은 일자리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동시장에 진입할 때. 자, 물론 여러분들 94년생만 시험을 보느냐 하시겠죠. 물론 뭐 그 주변에 다양한 언저리의 출생자들이 시험을 보겠지만 마찬가지로 94년생들도 여러 번 시험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효과가 상쇄된다고 가정을 하면 자, 우리가 그죠? 그래도 공부가 제일 쉬워라는 말씀 많이 하시지 않았나요, 부모님들이? 연예인 토너먼트도 있고 스포츠 선수 토너먼트도 있을 텐데 그거보다는 공부 토너먼트가 확률이 더 높아 보이지 않으신가요? 그죠? 자, 보시면은 넉넉하게 잡으면 자, 67만 명이 수능을 봤는데 13만 명의 좋은 일자리가 기다리고 있다. 대략 보시면 19.5%좀 나옵니다. 그래서 한 5명 중에 1명 정도가 좋은 일자리를 갖는 토너먼트인 거죠. 연예인 토너먼트나 아니면은 뭐 스포츠 선수 토너먼트보다는 훨씬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만 쉽지 않죠.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여러분들은 저희 김봉환 교수님이나 저는 겪지 못한 다단계의 토너먼트를 겪고 이 자리에 계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대학교라는 특성을 감안을 하면 자, 이런 일찍부터 시작된 다단계의 격심한 토너먼트를 겪으신 분, 그죠? 거기에 이제 승자들이 여기 앉아 계실 텐데요. 자, 91년생의 이제 김MG라는 가상의 인물을 생각을 해보면, 자, 이 영어 유치원이라는 거, 자, 밀레니얼이 유아기일 때 생겼습니다. 그리고 G가 유아기일 때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게 됐죠. 뭐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어 유치원. 자, 그 다음에 국제중학교. 저는 들어본 적도 없는 거죠. 제 성장기에는.
자, 요것들이 이제 보면 청심, 대원, 영웅 이런 국제중학교들이 보면 다 2000년대 중반에 인가를 받고 국제중학교 입시라는 게 이제 시작이 됐죠. 네, 경쟁률이 22대 1. 자, 특목고나 대학 입시 선발과 거의 비슷한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특목고 2000년 중반부터 열풍이 시작이 됐는데 여기 보시면 한겨레 신문 기사 동점에 가슴 찍고 1점에 목숨 걸고가 이게 고등학교 얘기가 아니고요. 중학교 얘기입니다. 특목고 입시를 위한. 자, 그리고 이제 2011년도 명문대 입학 치열해졌죠. 대기업 입사 최근에 이제 대부분 10대 그룹에서 대부분 공채가 폐지되고 수시 채용으로 전환이 됐는데 물론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수시 채용이 훨씬 더 입사는 쉽지 않습니다. 그죠? 자, 이런 격심한 토너먼트를 겪고 지금 이 대기업에 소위 화이트 칼라로 입사를 하신 거죠. 화이트 칼라 MZ 세대는.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 2000년 중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2000년 중반이 이제 밀레니얼의 첫 바다 85년생들이 이제 대학에 입학할 때쯤 되죠.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났는데 국제중학교 입시라든가 특목고 입시, 자 거기에 이제 불을 댕긴 것도 2000년 중반이고요. 그 다음에 꼭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소위 말해서 입학사정관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이쪽에 이제 굉장한 방점을 찍고 싶은데 대학 입시의 선발 과정이 드라마틱하게 변화를 했다. 자,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이제 입학사정관 전형을 생각을 해냈고 2004년도에 이제 안이 올라가고 2007년도부터 이제 실제로 입학사정관 전형이 생겼고요. 자, 지금은 이제 입학사정관 전형은 사라졌죠.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2013년부터 바뀌었지만, 자, 기본적인 골자는 변하지 않았다. 자, 김 교수님이나 제가 대학에 입학했던 시험 한 방이 아니고 굉장히 장기적인, 종합적인, 정성적인 다단계의 평가를 통해서 대학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바뀌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2007년도에는 미미한 전형이었는데 2000년 초반으로 가면은 이 입학사정관 전형이 벌써 20-30% 정도 되고요. 2007년 정도에 가면은 정시 전형의 선발 인원을 추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2000년 중반 이후부터는 거의 이제 많은 경우에 이제 수시 전형,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하지 않고는 대학 오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구조인데 여러분들 학창 시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그때 이제 MZ 세대들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있었는데 첫 번째 변화 중에 하나가 내신이 상대평가로 바뀌었습니다. 81년부터 95년까지 상대평가였고 96년부터 2004년까지는 절대평가였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2004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9등급 상대평가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상대평가 내신 그 제도에서 이제 그 어떤 경쟁적인 환경이 창출됐는지는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은 학종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만은 2007년부터 시작된 그 입학사정관 전형들, 자 생각을 해보시면은 자 결국은 이 장기적인 정성평가, 시험 한 방이 아니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학교 생활 기록부나 형태를 통해서 교과 교사라든가 아니면은 담임 교사라든가 자 여러 명의 교사들이 참여하면서 장기적이고 또 정성적이고 그리고 이제 과정 위주의 인풋을 하나하나 기록함으로써 사실과 관찰과 평가의 기록에 의해서 학생들의 학업 역량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적성이라든가 아니면은 전공 적합성이라든가 리더십이라든가 창의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이제 우리가 수시로 이제 학교를 들어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 다단계의 이제 평가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다. 장기적인 종합적인 정성 평가. 그 다음에 사교육비 지출도 보시면은요, 이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이 한 20조쯤 되는데 2008년도에 전체 가계 소비 지출에서 사교육비 비중이 정점을 찍습니다.
자, 명문대 입학률, 네, 오늘 아마 51만 명이 시험을 봤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94년생에 비해서는 훨씬 줄었지만, 자, 학령 인구가 준다, 명문대 가기 쉬운 거 아니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1984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나라 인구는 28% 줄었어요. 근데 서울대학교 입학 정원은 52% 줄었습니다. 자, 전체 명문대로 봐서 서성한까지 전체 명문대로 봐도 대학 정원은 35% 줄었어요. 훨씬 더 대학 정원의 감소가 빠르다. 네, 경쟁은 더 치열해졌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여기 보시면 이제 2007년부터 수시가 이미 정시를 추월하게 된 상황이죠. 자, 여기 보시면 MZ세대가 겪은 고교. 정성평가는 뭐 소위 말해서 생기부로 이루어지고 정량평가는 내신으로 이루어지는데 정확하게 이제 상대평가 내신과 일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이론적인 얘기를 한번 드려보면은, 자, 공정을 위해서 어디까지 운을 필터링 할 거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보고요. 자, 여러분들 성과는 뭐의 함수일까요? 성과는 제 생각엔 노력과 운과 재능의 함수입니다. 그죠? 좀 빠진 거 있나요, 혹시? 노력과 운과 재능 뭐 다 들어간 것 같습니다. 성공은 이제 성과에, 그죠? 여러분들이 내신 성과에 시장, 마켓이 부여하는 가치죠. 자, 그거를 저희 성공으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자, 이 공정성 인식을 위해서, 자, 공정감을 위해서는 이 시스템이 공정하다고 느끼기 위해서는 이 우연과 운이 성과와 보상에 미치는 영향을 필터링 할수록 개인은 시스템을 공정하다고 느끼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재능. 자, 여러분들 다 탤런트가 있으시죠? 네, 재능이 영어로 기프트죠. 자, 여러분들 재능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일궈내신 건가요? 네, 그렇지 않을 확률이 큽니다. 보통 유전, 그죠? 행복한 가정, 사회적인 뭐 환경 이런 것들이 적절히 조합이 돼서 이제 재능이 생기죠. 그래서 기프트인 것 같습니다, 영어로. 자, 그 다음에 운. 자, 운도 이제 우연과 운에 의해서 여러 가지가 좌우가 되죠. 자, 여러분들 성공하셨다고 느끼시나요, 지금? 자, 근데 태어날 때부터 운이라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들이 아프가니스탄이나 아니면 소말리아에 태어나셨으면은 지금 이 성취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죠? 자,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제 우연과 운에 의해서 제 성취가 또 굉장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노력? 자, 노력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마이클 샌델 같은 경우, 또 마이클 샌델의 선배격인 존 롤즈 같은 철학자들은요, 자, 노력도 사실은 유전이래요. 자, 노력하겠다는 의지, 강한 결심, 집중력, 끈기도 사실은 대부분 유전이다 이거죠. 유전적으로 결정이 된다. 네, 제가 제 아이들을 보면 그런 것도 같습니다. 예, 저는 쌍둥이가 있는데 쌍둥이가 어쩌면 그렇게 다른지 똑같이 키웠거든요. 통제된 환경에서,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쌍둥이들 보고 있다 보면은 정말 노력하겠다는 강한 결심과 의지도 유전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그 얘기는 뭐죠? 자, 생각보다는 이 능력주의가 그다지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세습 신분주의, 뭐 족벌주의 이런 것들 굉장히 싫어하죠. 왜? 출생으로 모든 게 결정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불공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마이클 샌델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어차피 노력이라든가 재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타고난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뭐 능력주의가, 그죠? 능력주의가 사실은 세습 신분주의보다 그다지 뭐 공정할 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죠, 바로. 자, 여러분들 다 성공하신 분들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자, 여러분들의 노력과 실력으로 이 자리에 서 계십니까? 한번 물어보라는 얘기죠. 예. 그렇지 않죠, 그죠? 돌아보면은 굉장히 소위 말해서 운빨도 중요했다라고 느끼게 되는데, 자, 근데 이제 시스템적으로는 요 영향을 필터링 해줄수록 시스템을 공정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죠?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요소로 내 성취가 결정될 때, 성과가 결정될 때 사람들은 시스템이 공정하다고 느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 화이트 칼라 MZ 세대들은 진정한 능력주의를 가장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보 교육계랑 대치동 엄마들이 이제 오늘 수능 날이지만 입시를 보는 시각이 다르죠. 자, 예를 들면은 대치동의 그 수많은 학원들 선행학습, 그죠? 사교육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진보 교육계에서는
자, 그것도 이슈가 되고 있는 직접적인 부모 찬스는 아니더라도 간접적인 부모 찬스로 생각을 하고 간접적인 부모 찬스에 의해서 학업 성과가 좌우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필터링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진보 교육계는. 근데 시험 성적에서 사교육 이펙트만 발라낼 수가 없으니까 아예 시험을 없애자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진보 교육이고, 대치동 엄마들은 무슨 소리냐? 그것도 실력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사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날밤 새면서 공부를 해서 성과가 올라갔다면 그것도 실력이기 때문에 그걸 왜 필터링 하느냐라고 느끼죠. 자, 그때 이제 화이트 칼라 MZ 세대는 저는 진보 교육계보다는 대치동 엄마에 가까운 그런 멘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그 운을 필터링한다가 왜 중요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자, 오징어 게임 다 보셨죠? 자, 오징어 게임 456의 참가자가 6단계의 토너먼트를 거쳐서 456억을 갖고 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오징어 게임의 그 6개 게임 중에서 가장 공정한 게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1단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2단계 달고나 뽑기, 3단계 줄다리기, 4단계 구슬치기, 5단계 유리징검다리, 6단계 오징어 게임은 둘이 붙었기 때문에 빼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게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저는 운과 능력이라고 봅니다. 자, 근데 그 게임에서 운과 능력의 가중치가 그 단계별로 게임마다 약간씩 다르다, 이런 거죠. 자, 여러분들 격심한 토너먼트를 겪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네, 공정성이죠. 게임의 룰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느냐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병헌이 연기를 한 프론트맨이라는 사람이 있죠. 게임의 운영자. 네, 그 사람이 이제 그 부정에 연루된 직원과 참가자를 총으로 쏴 죽이면서, 이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평등이야. 이 게임 안에서는 모두가 평등해라고 외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게임 내에서의 평등에, 게임 자체는 말도 안 되게 부조리한 게임인데 이 게임 내에서의 게임의 규칙의 준수에는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죠. 부정과 일탈은 혹독하게 처벌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자, 그 한번 줄다리기랑 유리징검다리를 한번 볼까요? 그 전에 한번 달고나 뽑기. 자, 달고나 뽑기는 운이 중요할까요? 능력이 중요할까요? 네, 능력 중요합니다. 그죠? 바늘을 달굴 수도 있고 아니면 침을 바를 수도 있고, 그것도 능력이죠. 능력 중요한데, 사실은 여러분들 그 삼각형을 뽑았으면은 서바이벌 확률이 되게 높은데 우산을 뽑았다? 예, 집에 갈 확률이 굉장히 크죠. 자, 근데 어떤 모양인지 모르고 뽑았어요. 자, 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산 뽑으면 거의 죽음이죠. 자, 유리징검다리, 출발 번호표를 18단계를 건너야 되는데, 자, 1번을 뽑았다? 죽으란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단계별로 강화 유리냐, 일반 유리냐, 어떤 능력도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운이 중요합니다. 줄다리기 어떤가요? 줄다리기, 예, 운빨인 것 같죠? 자, 노인이 많다, 여자가 많다. 쉽지 않는 게임이지만 사실은 드라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전략과 스킬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능력과 운이 둘 다 중요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운을 필터링 해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운을 필터링하는 방법이 뭘까요? 자, 이 주최 측은 평등은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 운이 우연하게만 결정된다면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연으로 운이 결정된다면 게임을 불공정하게 만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자, 여기 보시면은 제 생각에는 이 시스템을 더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달고나 뽑기 같은 경우에는 모양을 운빨로 뽑게 하는 게 아니고 같은 모양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더 공정하게 돼 있겠죠. 자, 유리징검다리 같으면은, 자, 출발 번호표 1번이면 죽으란 얘기죠. 자, 그러면은, 자, 출발 번호표를 뽑아가지고 순서를 다르게, 출발을 다르게 할 게 아니고 이 참가자 하나하나 아바피다 징검다리를 마련해 주면은 운 팩터가 훨씬 줄겠죠. 그죠? 출발 번호표에 따른 그 운빨이. 자, 그래서 이제 그게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리는 운 필터링이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 사람들, 운영자들은 보면은, 자, 유리징검다리를 건너는 그 게임에서 오히려 그 반대로 행동을 합니다. 능력이 개입할 여지를 없애버리죠. 자, 기억하시겠지만 참가자 중에 한 명이 유리공장에서 일했죠. 그래서 유리를 뚫어지게 바라보면은 강화 유리인지 일반 유리인지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죠.
자, 그 능력이 게임에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불을 꺼버리죠. 그죠? 자, 그러면 완전히 운에 의거한 게임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죠? 제가 이제 운을 필터링 해야 된다는 게 이제 달고나 뽑기는 모양을 통일한다. 아니면 유리 징검다리는 개인별로 마련을 해준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스템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한 시도인데, 자, 우리 화이트 칼라 MZ 세대는 어떤 게임을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을 할까요? 자, 운빨로 좌우되는 징검다리? 아니면은 능력도 상당히 역할을 하는 줄다리기? 저는 줄다리기를 더 공정하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화이트 칼라 MZ 세대는 운으로만 결정되지 않는. 자, 그래서 그 아까 이제 교환 비율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교환 비율을 본다, 보상의 공정성을 가늠할 때 이게 전혀 새로운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 경영학에 이제 그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자, 나의 투입물, 산출물 비율을 비교 대상, 우리 부장님일 수도 있고 임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옆자리 직원일 수도 있고, 자,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얼마나 내 보상이 공정한지를 가늠한다는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화이트 칼라 MZ 세대와 보상을 정리를 좀 해보면, 자, 첫 번째, 불확실한 미래보다는 지금입니다. 자, 우리 베이비 부머들이 그 대학 졸업했을 때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최대 15%까지 갔어요. 제가 대학 졸업한 94년에도 9%를 넘었습니다. 자, 근데 2008년 이후에 우리나라는 딱 한 해를 제외하고는 GDP 성장률이 3%를 넘은 적이 없어요. 자, 그래서 MZ세대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죠? 불안감입니다. 내가 잘 안 될 거라는 생각이죠. 잘 되기보다는 잘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를 디스카운트하는 디스카운트 레이트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뭐 평생 직장 날라갔죠. 이직이 보편화돼 있죠. 자, 나중에 버티면 나중에 잘해줄게, 이런 약속 믿지 않습니다. 당장, 지금 당장 확실한 약속을 할 수 있는 단기 보상이 훨씬 중요합니다. 불확실한 미래보다는 지금. 자, 그 다음에 굉장히 빨리 시작된 격심한 다단계의 토너먼트를 거쳐서 여기 왔기 때문에 시스템의 공정성이 제일 중요한 서바이벌의 규칙입니다. 담임 선생님이 나한테 호의를 베푸는 거 바라지 않아요. 중요한 건 시스템적으로 얼마나 공정한지, 그죠? 자, 예를 들면은 선생님이 생기부를 잘못 써주면은 교육부의 나이스 시스템에 접속해서 따질 수 있는 채널이 마련된 상태에서 입시를 치른 친구들입니다. 공정성이 가장 중요한 룰이죠. 자, 온라인으로 정보도 사람도 모인다. 성과급 이슈들은 전부 다 블라인드나 잡플래닛, 뭐 알바몬, 사람인 이런 취업 포털이나 아니면은 직장인, 그 익명 그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그 야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은 온라인으로 정보가 다 모이는 거죠. 그죠? 블라인드는 이제 소속 인증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성 있는 정보. 자, 옛날에는 회사가 정보를 틀어주면은 절대로 알 수 있는 도리가 없었죠. 우리 회사 구조조정 소식을 신문 보고 아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지금은 굉장히 고급 정보,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블라인드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하고 나랑 비슷한 스펙의 능력의 친구들이 다른 기업에서 얼마 받는지 알고 있습니다. 쉽게 접근이 가능하죠. 자, 그리고 이 친구들은 직접 얼굴 안 보고도 온라인으로 뭉쳐서 집단의 목소리를 내는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깜깜이는 참을 수 없다. 그죠? 이 친구들한테 이 깜깜이는 불공정의 플랫폼입니다. 불투명하고 공시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은,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면은 결국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그런 특질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성과급과 공정성. 자, 이런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자, 하이닉스에서 사달이 나고, 자, 이 친구들이 왜, 이 돈 많이 받는 대기업 직원들이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자, 여러 가지 분석 기사 중에 하나를 제가 따와봤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돼 있나요? 더 받겠다는 게 아니다. 투명한 기준 공개가 더 중요하다. 자, 임원들은 위기 경영 외치면서 자기들은 성과급 듬뿍 받아간다. 그 다음에 저 오른쪽에 보시면은, 자, 임원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재량적으로 성과급 수준을 결정한다. 계산식을 알고 싶다. 뭐 그런 얘기들 하고 있죠. 자, 더 받겠다는 게 아니다. 투명한 기준 공개를 원한다. 이게 이제 키워드 같습니다. 자, 성과급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 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자, 성과급은 다 받은 적이 있는데 기준을 제대로 통보받은 사람들은 절반도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받은 사람들 대부분은 회사는 성과가 좋은데 내가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자, 회사, 우리 586이나 X들 임원들은요, 성과급은 쏘는 거예요. 조직이 주는 선물입니다. 시혜입니다.
여러분들 선물에 대해서 옳고 그름 따지세요? 네, 선물은 선물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 따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성과급이 조직 기준 시혜가 아니고요. 뭐다? 네, 조직과 내가 하는 1대1의 개인 간의 거래인 거죠. 개인과 조직 간의 거래. 자, 그래서 네, 내가 내 노력에 얼마나 비례하는지 성과급의 크기가 자, 하나하나 따져보기 때문에 굉장히 괴리가 있는 거죠. 네, 조직의 시혜로 보는 임원들, 내 정당한 노력의 대가로 성과급을 바라보는 MZ세대 직원들. 자,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재밌는 사례가 SK 하이닉스 사례입니다. 자, 삼성전자는 수원갈비집. 네, 하이닉스는 2000 쌀집입니다. 업계에서 별명이. 자, 2000 쌀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네,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네, 2019년에 비해서 2020년도에 하이닉스 영업이익이 2배가 됐어요. 영업이익이 2배가 됐는데 성과급이 똑같았습니다. 그게 발단입니다. 자, 보통 이제 엑스나 586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이 발생해도 예, 회사 욕하면서 소주 한잔 하면서 그냥 잊어버리죠. 나쁜 놈들. 자, 근데 이 4년차 직원, 20대 후반 직원이 29,000명 임직원한테 메일을 쐈어요. 성과급 지급 규모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불만을 토로했어요. 네, 이것도 경천 동지할 일인데 네, 회사 게시판이 이제 그 응원 글로 도배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월 30일에 이제 메이저 언론에 다 이런 기사가 나왔죠. 자, SK하이닉스 우리나라 시총 2위의 회사입니다. 그죠? 100조 정도의 시총을 가지고 있죠. 네, 세계 반도체 업체 중에 매출 3위의 네, 자랑스러운 회사인데, 자, 이 거대한 회사가 얼마나 빨리 움직였는지 한번 보세요. 자, 28일에 연봉의 20%다 성과급이. 네, 그래서 메일을 쏘고 4년차 직원이 회사 게시판이 네, 활발 타니까 최태원 회장님이 이제 그 M16이라고 팹 중공식당에서 나 연봉 다 반납하겠다. 네, 30억 원 받으셨거든요. 미등기 임원인데. 근데 30억 원 우리가 3만 명으로 나누면 한 10만 원밖에 안 돼요. 이거로 끝나실 줄 알았겠죠. 근데 네, 논란은 전혀 네, 완화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CEO가 해명문을 발표했죠. 장문의 해명문을 발표했는데 예, 전혀 진화되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에 다시 해명문을 발표하고 그래, 성과급 지급 기준 바꿀게. 우리 사주 200% 줄게. 복지 포인트 300만 원 줄게. 라고 해서 이제 일부 완화가 됐고 결국은 2월 10일에 자, 우리 EVA를 가지고 줬는데 성과급을 영업이익의 10%로 줄게라고 해서 일단락이 됐는데 하이닉스 직원들은 지금 내년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전혀 진화가 안 됐다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자, 하이닉스는 자 2018년도에는요 매출 40조, 영업이익 20조였어요. 영업이익 50%인 회사 들어보셨습니까? 최고의 성과를 냈죠. 자, 그래서 그 해의 성과급이 기본급의 1,700%였습니다. 자, 연봉을 기본급의 2,000%로 보시면 돼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연봉의 85%를 줬다는 얘기입니다. 성과급으로. 대단한 거죠. 예, 연봉만큼 받아간 겁니다. 그래서 2019년 1월 말에는 정말 행복했을 거예요, 이분들이. 자, 근데 이 기사는 뭔가요? 네, 2020년 초 얘긴데요. 코로나가 시작됐을. 자, 작년에 연봉만큼 줬던 성과급을 안 준다. 왜? 성과가 정말 최악이었죠. 매출 40조가 27조가 됐어요. 영업이익 20조가 2조 7천억이 됐습니다. 영업이익이 10분의 1이 됐죠. 그래서 한 푼도 안 주다 그러다가 이때 한 푼도 안 줬으면은 이 정도로 커지지 않았겠죠. 지금 올해 이슈가. 근데 동기부여 때문에 한 푼도 안 주다 그러다 줬어요. 기본급의 400%, 연봉의 20%를 네, 생산 경력금이라는 이름으로 줬습니다. 자, 그게 이제 사달의 시작인데, 자, 그래서 17년, 18년 최고의 성과, 19년 네, 정말 힘든 한 해를 보냈지만, 자, 20년도 네, 매출 27조가 32조 되고 영업이익 2조 7천이 5조 됐습니다. 영업이익이 2배가 됐죠. 자, 2019년도 힘든 한 해였기 때문에 예, 연봉의 20% 아무도 불만을 토로하지 않았습니다. 자, 코로나 상황 잘 버텼죠. 자, 그래서 영업이익이 2배가 됐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대가 둥실둥실 커지겠죠. 자, 그런데 28일에 1월 28일에 작년이랑 똑같아 라고 이제 공지가 뜬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메일을 쏘고 이제 네, 들불처럼 들고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회장님께서 연봉 30억 반납한다고 해도 해결이 안 되니까 이석희 CEO가 네, 해명문을 발표했는데
이석희 CEO는 원래 카이스트 교수하시던 분입니다. 스탠퍼드 박사고 공대 교수하시던 분인데, 자, 이분이 제가 경영학 교수라면 100점을 드리고 싶은 답을 설명문에, 해명문에 표현을 하셨어요. 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하이닉스 29,000명 직원들은 대부분 뭐다? 이공계입니다. 이공계. 엔지니어들 대부분이고요. 재무나 회계 역량이 떨어지는 분들이겠죠. 공대 분들이니까 아무래도.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 하이닉스는 SK 다른 계열사도 마찬가지지만 전사 EVA, 경제적 부가가치의 20%가 성과급 재원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석희 CEO의 해명문을 보고 저는 그때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됐어요. 자, 이거로는 진화가 안 될 텐데. 자, 100점을 주고 싶은 답안인데 논리적으로는 왜 이렇게 드라이하지? 진정성은 하나도 안 보이지? 자, 이게 읽어보시면 뭐냐면은, 야, 너네 EVA가 뭔지 모르지? EVA가 뭔지 알려줄게. 너네 영업이익 가지고 주는 게 아니야. 영업이익 2배 됐다고 좋아하지 마. 영업이익에서 세금 빼고 자본 비용 빼면, 그죠? 우리 남는 거 하나도 없어. 이런 얘기죠. 자, 그런 얘기, EVA가 뭔지 알려주마, 이런 식이죠. 그래서 쩐주한테 쩐주의 몫을 줘야 되는데 우리 하이닉스 자산이 71조잖아. 그중에 우리 영업용 자산만 해도 한 60조 되는데, 야, 그거 우리 돈 아니야. 채권자한테 주고 주주한테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정부한테 세금 떼어주고 남는 거 없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 회사는 지금 투자가 엄청나게 들어가잖아. 영업이익이 2배가 됐다고 그래도 우리 투하 자본이 커지면서 자본 비용이 커지고 이런 거 다 빼면은 거의 안 남아, 이런 얘기입니다. 자, 작년에는 너네 알잖아. 우리 이익 정말 엉망이었어. 줄 게 하나도 없었는데 우리가 너네들을 어여삐 여기서 준 거야. 자, 근데 올해는 너네들이 열심히 해서 영업이익이 2배가 돼서 공식대로 하니까 줄 게 있었어. 근데 우연히 작년과 올해 준 게 똑같았어. 이런 얘기죠. 20%로. 자, 그 얘기를 하는데, 자, 어쩌면 이렇게 진정성이 안 보일까라는 제가 탄식을 했거든요. 자, EVA가 뭔지 알려주마, 화내지 마, 이런 식으로는 전혀 해결이 안 됐죠. 자, SK그룹은 이걸 몰랐을까요? 자, 내부 자료입니다. SK그룹에. 알았어요. 이게 지금 2015년도 내부 자료인데 그룹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2010년부터 EVA 일정 프로를 가지고 성과급을 줬는데 EVA가 뭔지 잘 못 알아먹더라, 이겁니다. 상경계 백그라운드가 없으면은. 회전이익이, 영업이익이 듬뿍 나왔는데 이것저것 다 빼니까 쩐주의 몫을 빼고 나니까 줄 게 없다라고 하니까 이해를 못 하더라. 개념적으로 우월할지 모르지만은 이해 가능성과 수용성이 대단히 떨어지더라. 지표 한번 바꿔봐야 된다. 이게 내부 자료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 근데 안 바꿨죠. 그 다음에 열심히 했는데 EVA가 의미 나왔다? 그럼 줄 게 없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SK 계열사마다 5%에서 10% 정도, 연봉의 5%, 10%를 굉장히 리버럴하게 재량적으로 경력금 쪽으로 지급을 했어요. 줄 게 없더라도 공식대로. 어떤 보상의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결정이었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결이 됐느냐? 자, 여러분들 경영학 교수 같았죠? 첫 번째 해명문은. 자, 두 번째 해명문은 소설가 같습니다. 그죠? 이틀 뒤에 나온 해명문입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차라리 이 회사 곧 망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댓글이 올라왔나 봐요. 자, 그런 걸 언급을 하면서 정말 미안하다. 지난 이틀간 행복이 뭔지 생각을 해봤다. 행복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신뢰인데 신뢰를 쌓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공정과 투명이다. 자, 앞으로 잘하겠다는 얘기죠. 자, EVA 고집 안 하겠다.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업이익으로 성과급 산정 기준 바꾸겠다. 자, 그래서 영업이익이 10%가 됐죠. 결국 며칠 뒤에 노사 협상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200% 우리 사주 주겠다. 복지 포인트 주겠다. 소통 잘하겠다. 굉장히 뭉클한 말로 끝내셨습니다. 신뢰는 주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서 받는 것입니다. 고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국은 공정, 투명, 소통의 방점을 찍는 굉장히 이모셔널한 설명문, 해명문을 통해서 일단 완화가 됐고, 자, 이것 때문에 완화가 됐는지, 우리 사주랑 복지 포인트로 완화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급 기준 변경으로, 일단은, 논란은 잦아들었습니다. 자, 포인트는 뭐냐? 자,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제 내년 1월 말 2월 초를 기다리고 있고요. 지금 하이닉스가 올해 또 슈퍼사이클이거든요. 3분기 실적이
매출이 12조, 분기 실적이 매출 12조, 영업이익 3조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곱하기 4를 해보면 영업이익이 10조가 넘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공식대로 노사협상에서 정해진 공식대로 하면 성과급이 1조 이상이 풀려야 돼요. 자, 근데 하이닉스가 20% 정도 줬을 때 연봉의 성과급이 한 4천억 수준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1조 이상을 풀어야 되는데 지금 자, 어떻게 될지 관전 포인트입니다. 약속을 한 건데. 자, 두 번째. 지금 이 성과급이 평균 임금이나 통상 임금에 산입이 돼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법률적으로. 자, 예를 들면 삼성 같은 경우에는 막대한 성과급을 받고 있죠. 자, 삼성전자 무선 사업부다. 아니면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다. 보통 1월 말에 거의 100% 연봉의 50% 받아갑니다. 집에 갈 때 OPI로. 자, 그게 이제 우리가 퇴직급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 임금에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지고 지금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하급심 판단에서는 그거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다라고 보고, 원래 주주몫인데 회사가 동기부여를 위해서 준 거기 때문에 근로의 대가로 보기 힘들다. 근데 또 어떤 하급심에서는 그 근로의 대가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근데 그게 이제 영업이익의 10%라고 못을 받게 되면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평균 임금에 들어갈 확률이 큽니다. 법원이 판단할 때 근로의 대가로. 그래서 이제 그게 일단은 또 두 번째 관전 포인트고요. 자, 그러면 어쩌라는 거냐? 자, 여러분들 최근에 그 삼성전자가 이제 이재용의 뉴 삼성을 표방하면서 대대적인 인사제도 혁신을 발표했어요. 바로 어제 그제 따끈따끈한 뉴스입니다. 자, 예를 들면 어떤 골자였나요? 평가 인사제도, 평가 보상제도를 대대적으로 바꾸는데, 자, 첫 번째 직급을 없애겠다. 자, 이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뭐 전무상무 쭉 요 직급을 지금 4단계로 이미 5년 전에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CL1부터 CL4까지로 단순화되어 있는데요. 자, 그거를 이제 아예 없애거나 2단계로 만들겠다는 게 하나고요. 자, 그 다음에 동료 평가를 도입하겠다. 상사가 일방적으로 이제 부하 직원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동료들한테 평가를 받게 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우리 학점도 A는 30%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옛날 상대평가 시절에는. 자, 마찬가지로 삼성 같은 경우에 전자는 고과를 할 때 최고 등급은 10%밖에 못 주게 돼 있어요. 그 다음 등급은 25% 주게 돼 있고, 자,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는데 강제 분포로, 자, 그거 풀겠다. 자, 상위 10% 빼고는 자, 부서장한테 모든 권한을 위임하겠다. 그래서 유연하게 이제 등급을 우리가 부여할 수 있게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시작해가지고 지금 아직 뭐 화두만 던지고 구체적인 방안은 11월 말에 발표가 될 텐데, 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어떤 이 MZ 세대, 그래서 이제 MZ 세대를 달래기 위한 인사제도 개편이라고 붙었더라고요, 신문 기사가. 자, 그런 맥락에서 한번 보시면은, 자, 제가 제안하는 것은 크게 5가지인데요. 자, 첫 번째, MZ 세대가 표방하는 진정한 능력주의, 이게 과연 맞느냐? 저는 판단을 유보하겠습니다. 그죠? 이 능력주의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판단은 거대 담론이고 사실 다 할 말이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논외로 하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이트 칼라 MZ 세대가 진정한 능력주의를 공정의 핵심 요소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싫으나 좋으나 이들이랑 같이 일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절반인, 자, 이들이 보상에 관해서, 평가와 보상에 관해서 원하는 선호, 가치체계, 욕망을 이해를 하고 제도를 정렬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같이 일을 하려면.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저는 요거라고 봅니다. 자, 이 시대 정신이 중요한데요. 이 평가 보상에 있어서 시대 정신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은 집단에서 개인으로. 자, 우리나라는요, 성과급이 대기업 취업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내가 개인 고과가 좋다고 돈을 많이 받아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자, 제 연봉의 50%를 차지하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성과급은 다 조직 성과급입니다. 우리 무선 사업부가, 우리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가, 우리 소비자 가전 사업부가 잘했을 때 50%를 받아가는 거지. 자, 반도체가 잘하면 5만 명이 다 50%를 받아가는 구조인 거죠. 자, 조직이나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전사가 잘했을 때. 자, 그런 구조로 돼 있는데, 자, 그런 집단이나 조직 위주의 성과 평가랑 보상에서 이제 개인의 성과로, 집단에서 개인의 성과로. 자, 여러분들 제가 그 학부 강의를 해보면요,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팀플이에요, 팀플.
네, 팀플을 목숨보다 더 싫어합니다. 그래서 강의 평가를 망치고 싶으면 팀플에 가중치를 많이 부여하면 되거든요. 그럼 너네들은 어떤 시험을 원하니? 어떤 평가를 원하니? 시험 한 방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친구들이 지금 이제 졸업하고 이제 MZ세대 직원들이 돼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집단에서 개인으로. 자, 그럼 개인의 성과를 평가해서 개인의 성과에 따라서 우리가 보상을 연동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려워요. 개인의 성과는 KPI, 지표 몇 개 가지고 파악이 안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중요한 게 뭐다? 부서장이 관리자가 어떤 지표 몇 개로 역량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성과를 업무 창출 과정에서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끊임없이 관찰해야 됩니다. 부하 직원들의 업무 창출 과정을 하나하나 관찰을 하면서 거기에 연동을 해서 우리가 고과를 하고 이제 보상을 결정해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저성과자 같은 경우에는 자, 관리자가 또 코칭과 멘토링을 해야죠. 너 지금 저성과인데 고성과로 가고 싶으면은 자, 이러이러한 피드백을 줄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멘토링과 코칭이 또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집단에서 개인의 성과로 우리가 평가 보상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자,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역량 있는 관리자가 정말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트렌드가 뭘까요? 결과 평가에서 과정 평가로, 정량 평가에서 정성 평가로, 단기 평가에서 장기 평가로, 상대 평가에서 절대 평가로. 요게 이제 트렌드고요. 이제 11월 말에 삼성의 인사제도 개편안이 나오시면 그 맥락에서 많이 아마 힌트를 얻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강제 분포에 따른 상대 평가를 대부분 걷어내고 최고 고과자 10% 빼고는 나머지는 절대 평가, 정성 평가 하겠다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깜깜이. 깜깜이는 불공정의 플랫폼이다 하는 거죠. 자, 평가 보상의 투명성이 중요하다. 자, 성과급 받은 사람 대부분 성과급을 받은 적이 있는데 70%는 어떤 기준으로 받았는지 모른다. 안 되는 거죠. 그죠? 더 받겠다는 게 아니다. 투명한 공시를 원한다. 제가 이제 궁금한 점은 있어요. 정말 더 받겠다는 게 아닐까? 저 친구들. 그런 의구심은 가지고 있는데 그게 X랑 586의 지금 약간 회의적인 시각입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절차 공정성이죠. 자, 보상을 결정하는 절차가 공정하다면 MZ세대는 쿨한 면이 있습니다. 그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A+ 받은 학생들이 이메일 보내가지고 제가 왜 A+를 받았는지 내역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저 같으면 안 보냈을 거예요. A+ 받았으면. 이 친구들 뭔가 다르구나. 그죠? 구체적으로 어떤 서브 컴포넌트가 나의 학점으로 연결됐는지를 보여달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평가 보상 요 디테일을 할 수 있으면 투명하게 공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직급 중심에서 역할 중심으로 획일적인 보상에서 다양한 보상으로. 자, 요것도 이제 트렌드인데요. 직급이 점점 파괴되고 있죠. 자, 우리나라 이제 연공주의, 그죠? 연공급이 또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 연공급이 지금 삼성은 요번에 연공급 없애겠다는 거거든요. 직급별 호봉 테이블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철저하게 성과 위주로 이제 기본급도 결정을 하겠다는 건데요. 자, 우리나라 대기업의 이제 핵심 가치였던 연공급이 이제 드디어 직무급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직급 중심에서 이제 역할 중심으로. 그 다음에 획일적인 보상. 삼성의 반도체 부문 5만 명이 우리 조직의 성과에 따라서 50%를 받아가는 성과급 제도가 아니고요. 임직원의 프로파일에 따라서 예를 들면 개인, 조직, 전사 성과급, 그다음에 장단기 성과급의 적절한 믹스를 차별적으로 반영하는 것들. 그런 게 이제 커스터마이즈된 보상 설계가 필요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보상의 일부다. 자, 우리 586X는 회사에 취직하면은요 주저없이 승진 토너먼트에 몸을 맡겼어요. 여기서 존버하면 나중에 회사가 잘해주겠지. 임원이 되면은 지금 힘든 거 다 잊어버릴 수 있어. 그죠? 나중에 이제 임원이 되면은 야, 우리 가족이 이만큼 먹고 사는 게 다 회사 덕이지라는 멘탈로 살았죠. 요즘 친구들은 아니죠. 평생 직장, X나 줘버려 하고 있고, 이직이 보편화된 생활을 하고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별로 승진 토너먼트에 관심이 없어요. 이 승진 인센티브가 별로 역할을 못합니다, 조직 내에서. 자, 그러면 이 친구들은 어떻게 우리가 동기부여해야 되느냐? 자, 보상제도도 중요하죠. 근데 당장 이렇게 보상제도를 바꾸거나 돈 많이 주기 어려운 회사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 회사들은 어떻게 하느냐?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단기 보상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MZ세대지만 여기에만 올인하진 않아요. 이 친구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 내가 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서 역량을 높이면은 노동시장에서 내 몸값을 높여서 이직할 때 더 좋은 대우를 받고 갈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자, 우리 586과 X는 조직 내 토너먼트에 목숨을 걸었는데요. 요즘 MZ들은 조직 내 토너먼트 별로 관심이 없어요. 토너먼트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계층 상승 토너먼트엔 관심이 되게 많아요. 자, 그러니까 회사에서 열심히 일 안 하고 코인하고 주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네가 원하는 계층 상승 토너먼트 사다리를 오르기 위해서 우리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 납득을 시켜야 돼요. 제 생각엔. 자, 그래서 뭐 보다 도전적인 역할을 부여한다든가 아니면 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교육 훈련 기회를 부여한다든가 아니면 실력 있는 관리자가 코칭이나 멘토링을 해준다든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그죠? 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요. 네, 대학도 졸업 못한 대학 중퇴 개발자가 지금 임원이에요. 35세입니다. 자, 그분 인터뷰 중에 기억에 나는 게 있죠. 자, 이 회사가 문제도 많지만 내가 이 회사를 좋아하는 이유는 내가 하려는 게 있고 할 수 있으면 기회를 준다는 거죠. 네이버란 회사는. 자, 그래서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 자, 그것도 굉장히 보다 공정한 보상을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1시간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1시간 10분을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너무 드릴 말씀이 많았던 것 같은데 네, 저는 여기서 얘기를 끝내기로 하고요. 11월 말 삼성의 인사제도 개편안 풀스케일로 드러나면 또 재미있는 또 관전평이 될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네, 교수님, 정말 MZ 세대를 저도 다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성세대가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이런 공정에 대해서 좀 뭐랄까요, 중요성을 두게 됐는지 성장 과정부터 해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얘기를 해주셔서 기성세대나 또는 뭐 공공부문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어떻게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좋은 화두를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질문들이 있지만 공정한 기회를 위해서 일단 우리 MZ 세대들의 혹시 질문이나 뭐 코멘트나 또 뭐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아닙니다, 교수님.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 있으면 그런 얘기를 좀 먼저 듣고 또 얘기를 나눴으면 하는데 혹시 뭐 질문이나 뭐 있나요?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행정대학원에서 박사과정 공부 중인 전예진이라고 합니다. MZ 세대를 많이 탐구하신 것 같아서, 네, 저도 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MZ 세대로서 공감하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MZ 세대가 공정에 대해서 조금 분개하는 것과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MZ 세대가 이제 많은 토너먼트를 겪어야 하는데 MZ 세대가 아닌 586 세대에서는 이제 취업을 하면 취업에 대한 안정성이 너무 보장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이제 MZ 세대는 취업을 해도 그 불안정성이 해소가 되지 않으니까 10대 때, 20대 때 있었던 그 토너먼트에 대한 피로감이 회사 내부에서 터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게 공정하지 않아서 그런 건가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MZ 세대는 아니 우리가 이 정도까지 노력을 했는데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봤을 때는 586 세대보다도 더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보상밖에 받지 못해? 라는 시각을 좀 더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받는 보상에 비해
나는 이만큼 노력을 했는데 받은 보상에 비해 그 체감되는 게 너무 적다 보니까 좀 그런 거에 대한 그 더 많은 보상에 대한 요구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들었던 이제 생각은 어제 이제 뉴스에 나왔던 것 중에 네이버에서 81년생 최수연이 네이버 이끈다 뭐 이런 식의 CFO가 이제 젊은 세대로 교체가 되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이런 게 이제 MZ 세대는 뭔가 관리자가 지도 편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스스로 직접 우리가 이만큼의 토너먼트를 많이 겪었다는 것은 그 토너먼트를 하면서 너네가 이 토너먼트를 다 겪고 나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부여해 줄게라는 의미로 해석을 했는데, 취업해서 들어가니까 또 다른 토너먼트를 하고, 그럼 도대체 언제 우리가 직접 결정을 하고 우리의 인생을 살 수 있지? 라고 이제 생각했을 때 너무 허탈감이 느껴져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해소로서 우리한테 직접 결정권을 빠르게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너무 불확실성이 많고 변혁하는 세대고, 정보는 우리가 스스로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럼 그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가공을 해서 직접 결정을 할 수 있는 결정권을 달라라는 그런 요구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해서, 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수님께서 생각을 하신 바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네, 그 질문 감사드리고요. 아마 여기 이 슬라이드에서 아마 세계화랑 정보화를 동시에 가장 먼저 체험한 세대죠. 그래서 당신들 세대 누구보다도 나는 뛰어난 역량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시대를 잘못 만나서 그에 걸맞는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있지 못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MZ들은 586과 X는 꿀을 빨았다고 생각을 하죠. 네, 나보다 능력이 훨씬 역량이 뛰어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시대를 잘 만나서 지금 이렇게 순탄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굉장히 치열한 토너먼트를 겪어서 그들보다 훨씬 뛰어난 역량과 능력을 함양을 했는데 그에 상당한 보상을 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게 이제 분명히 있을 거고요. 지금 대기업의 성과급 논란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하이닉스랑 그 삼전에서도 이런 비슷한 이슈가 있는데, 그 판교의 IT 기업 쪽에서 처우를 대폭 향상시키면서 그 촉발된 상대적인 박탈감도 있어요. 사실은 이공계 직원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기본적으로 삼전에 대한 열등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삼전 반도체 부문은 47%를 받았는데 우리는 왜 20%냐 이런 생각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뭐 하이닉스 삼전은 또 이제 판교의 IT 기업들이 워낙 이제 보상 패키지를 강화하면서 스톡 옵션 위주의 보상으로 우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역량이 뛰어난데 그만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것도 아마 한 몫을 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더 받겠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그 투입을 했는데 거기에 걸맞는 산출을 받고 싶다는 욕망도 분명히 있을 거죠.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그게 다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자, EMBA가 있는데 경영대학에서 EMBA 프로그램에 이제 삼성 계열사 이제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주로 뭐 차장이나 뭐 부장들도 있고요, 뭐 대리들도 있고 한데 엔지니어들이 많아요. 뭐 삼성전지나 뭐 삼성 SDI나 전기 이런 데 엔지니어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그 수업 시간에 관리 회계를 강의하면서 이제 삼성전자 성과급 사례를 강의를 하거든요. OPI는 너네 이렇게 받는 거야라고 하면 놀라요. 아, 그렇게 받는 거였나요, 저희가? 아, 그런 로직으로? 그러니까 저는 되게 우프더라고요, 그걸 보고. 아니, 당신들이 나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나한테 당신 회사 성과급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나한테 배우고, 아, 그렇군요, 이제 알았습니다. 이게 뭐지 이상하지 않느냐. 자,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회사가 이제 정보를 움켜쥐는 현상이 굉장히 강했다는 거죠. 특히 이제 경영관리나 뭐 실적 정보나 이 성과급 정보들은 소위 얘기해서 그 헤드쿼터의 특정 부서가 꽉 틀어지고 절대 공개를 안 한 그런 구조로 돌아갔었는데,
그 투명한 공개를 원한다는 요구도 저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29,000명 직원한테 CEO가 연봉의 뭐 최대 85%까지 지급했던 성과급이 사실은 이런 기준으로 준 거야를 2021년 2월 2일에서야 얘기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실은 이런 기준으로 준 거야.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2배가 됐다고 성과급이 2배가 되는 건 아니야. 이건 좀 만시지탄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 보다 투명한 공개를 원한다는 것도 저는 일부 맞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하신 거 이제 사실은 위계 조직에 관한 얘기겠죠. 위계 조직.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수평적인 조직 문화라든가 빠른 의사결정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철저하게 위계적인 조직으로 돼 있어요. 자, 예를 들면은 뭐 삼성전자는 부회장이 2명이고 뭐 사장이 14명이고 부사장이 60명이고 전무가 113명이고 상무가 440명이고 그다음에 연구 쪽에 이제 임직원들이 임원들이 한 400명 되는데 1,051명의 임원이 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예. 1,051명의 삼성전자 임원들이 있는데 11만 명 중에 자, 그런 이제 철저하게 위계적인 조직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 지금 말씀하신 박사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이제 역량을 쌓았는데 이 역량을 우리가 발휘할 만한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싶다? 이 분권화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딱 아레날이 정해져 있는 거죠. 직급에 맞춰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방향으로 가려는 시도들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위계라는 이 하이어라키, 이 위계 직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기 때문에 연공제라든가 이 위계라는 개념들이 뭐 갑자기 뭐 안개처럼 사라지진 않겠지만 분명히 이제 일부 대기업들 위주로 그 미국의 실리콘밸리 조직 컬처들을 이렇게 이식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CJ가 진작 시작한 뭐 김봉환님, 뭐 신재용님도 하나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대부분의 직원들은 프로예요. 김봉환 프로, 신재용 프로, 예,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도, 위계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위계가 파괴되면은 예를 들어서 그 역할에 따라서 이제 R&R이 정해지고 급여도 달라지는. 자, 예를 들면은 뭐 전무급 실장보다 뭐 상무급 부문장이 더 급여가 많고 권한이 많아지는 그런 일도 관찰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긴 한데 분명히 이제 네이버나 이제 판교 IT 기업들은 조금 나을 거고요. 그런 면에서는. 네, 거기도 보면은 뭐 까보면은 별로 진배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진배 없는 것 같긴 한데 그 위계라든가 아니면 연공이라는 게 사라졌을 때 지금 말씀하신 그 본인의 역량에 맞는 의사결정 권한의 부여가 가능할 것 같은데 전 시간이 좀 걸릴 거로 봅니다. 그것은. 네. 네. 또 뭐 다른 질문이나 소회가 있나요? 제가 좀 학생들 질문 없으면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사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정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는 성장 과정, 학업 이제 그를 지나면서 중고등학교에서 그런 것들의 이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과정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 이제 직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말씀이시고,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성과 평가 측면에서는 굉장히 이제 힘든 주제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한 뭔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한번 좀 얘기를 듣고 싶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사실은 저는 조금 혼란스러운 게 그 최근에 이제 이 MZ 세대들의 어떤 공공 부문에 취업하려는 그런 열풍 같은 걸 보면 어쩌면은 경쟁, 그렇게 이제 그 학업 과정에서 굉장한 경쟁을 지났기 때문에 그 경쟁을 피하기 위한, 경쟁에서 뭔가 좀 벗어나기 위한 그런 어떤 몸부림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공정한 보상이라는 거는 어떤 측면에서는 경쟁을 하겠다라는 또 그러니까는 그 공정한 보상이 아니면 그냥 똑같이 그냥 나누자. 예. 성과급이 뭐 얼마가 그게 뭐 20%든 뭐 50%든 할 때 어느 금액이 되든지 그걸 그냥 똑같이 나누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가 한 거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달라는 거는 경쟁을 내 옆에 있는 동료랑 경쟁을 하겠다라는 그런 또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이율배반적인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질문 감사드리고요. 자, 첫 번째 질문은 결국은 개인의 성과를 측정을 해서 보상과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의 성과를 측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이 이제 앞으로 트렌드는 이제 회계가 아니고 HR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존에는 예를 들면은 뭐 전사의 성과를 회계적으로 측정을 하고 아니면 뭐 회사를 쪼개서 뭐 한 지붕 세 가족이면 뭐 가족의 성과를 측정을 해서 부문의 성과를 측정을 해서 회계적으로 이익을 뽑아내고 거기에 연동을 시켰단 말이죠. 거기에 있는 뭐 10,000명이랄지 8,000명이랄지 2만 명의 직원들의 성과급과 연결을 시켰는데 저는 그런 시대는 서서히 저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이제 인디비주얼 퍼포먼스를 우리가 측정을 예를 들면은 지금 아시겠지만 금융권에서는 이미 그 PB들이 CEO보다 훨씬 많이 받아요. 거기는 성과 측정이 용이하기 때문에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 올해 반기 보고서 보면은요. 그 부장급 PB가 반기 연봉이 43억 원이었는데 CEO는 6억 원 받았어요. 6개월 동안. 거기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데 다만 이제 성과 창출 단위가 회사라는 거죠. 제조업은. 개인이라기보단. 자,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5만 명이 다 함께 일군 성과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보상을 586이나 X들은 큰 부담 없이 받아들였죠. 문제의식 없이. 자, 근데 이제 X세대들이나 뭐 586과 달리 MZ들은 개인의 기여분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하는 욕망이 대단히 큰 거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인데, 자, 우리가 개인의 직원의 성과라는 게 사실 뭐 제가 어떤 팀장이라고 그러면은 자, A가 하는 일이나 B가 하는 일이나 비슷비슷하거든요, 사실. 회사에서. 회사 경험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하는 일이 비슷비슷해 보이니까 어떤 이 KPI 몇 개 가지고 성과지표 몇 개 가지고는 잘 파악이 안 돼요. 차별화가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또 개인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 협업을 안 하고 경쟁을 하는 거죠. 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성과 창출 과정을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관찰을 해야 돼요. 자, 예를 들면은 이 김봉환 교수님은 아마 학생들의 성과만 보시지 않을 거고요. 뭐 태도라든가 아니면은 노력의 영역 아니면 성과 창출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분명히 어떤 그 인사이트를 갖고 계실 텐데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고과에. 그래서 결국은 이런 거죠. 관리자들이 바뀌어야 돼요. 중간 관리자들이 중요하고 사실 이 미국의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관리자들이 가져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가 평가랑 코칭입니다. 평가랑 코칭. 자, 우리나라 부장님들, 임원님들은 직원들 평가하고 뭐 멘토링하고 코칭한다 그러면은 다 쓸데없는 일이라 생각해요. 세상에 그런 왜 지금 내일 집에 갈지도 모르는데 내가 언제 평가하고 코칭하고 앉아 있냐 뭐 이런 얘기죠. 단기 성과에 올인하게 되는데 자, 그게 아니고 그 예를 들면 구글이라든가 뭐 아마존 같은 데는 일단 직원들이 그 상사를 평가하는 리더십 그 이제 그 상향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인풋으로 들어가고 HR에서도 보면은 얼마나 이제 이 관리자가 부하 직원들을 평가하고 피드백 주고 그 다음에 코칭 멘토링을 해주고 있느냐를 끊임없이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그 피드백을 가지고 또 이제 관리자의 평가 그 다음에 뭐 보상 이런 데 반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집단에서 개인으로 가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관리자들인 것 같아요. 더 이상 이게 예를 들면 내일이 아닌 게 아니고 이게 정말 제일 중요한 내일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뛰어난 역량을 보인 사람이 이제 관리자가 되는. 자, 지금 현 상황은요. 팀장이 된 다음에 팀장 교육을 받아요. 대부분의 대기업에서. 그거는 늦어도 한참 늦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으로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이게 쉽냐? 어렵죠. 자, 우리 뭐 학종, 입학사정관 전형, 뭐 생기부 자, 이런 것들이 옛날부터 있던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게 이제 뭐 2007년부터 시작이 된 거란 말이에요. 학종으로 따지면 2013년이고 자, 고교 교사들이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야, 나 지금 뭐 수업하고 행정하기도 바쁜데
언제 예를 들면 김봉환 뭐 예를 들면 뭐 과목별로 세부 특기 사항 뭐 창의적 체험 활동 뭐 자율 활동 봉화리 활동 진로 탐색 활동 이거 쓰고 앉았느냐 뭐 독서 활동 다 나라티브 쓰는 거거든요. 기록하고 평가하고 못 한다 그랬어요 절대로. 자 근데 물론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지만 뭐 스펙을 만들어준다 뭐 1학년 때 성적 우수한 애들 기획해가지고 멋진 생기부를 만들어준다는 비판도 있지만은 일부 학생들한테 제가 입학사정관을 해봤거든요. 서울대학교에서 2020년도에. 저는 그 기록의 방대함에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 그 5학기 동안에 그 방대한 그 거의 뭐 반지 원정되더라고요 보니까. 예, 사실과 관찰과 평가의 기록입니다. 종합적이고 정성적이고 장기적인. 자, 고교 교사가 할 수 있으면 제 생각에는 기업의 관리자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게 내 일이다. 내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관리자한테 투자를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저는 그 시간이 걸리겠죠. 분명히 뭐 1, 2년에 될 일은 아니지만은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시대 정신이기 때문에 글로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고. 교수님 두 번째 질문이 그 이율 배반적인 경쟁을 아 그렇죠. 예. 그거는 제 생각에는 MZ 세대가 크게 세 부류인 것 같아요. 이제 화이트 칼라 MZ 세대는 자 첫 번째 나는 토너먼트 겪을 만큼 겪었으니까 이제 세틀하겠다. 나는 이제 뭐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했으니까 이 치열한 경쟁 뚫고 자, 오징어 게임 한 4단계까지 간 다음에 세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는 뭐 일단 안정성, 그다음에 워라밸, 그다음에 뭐 일과 뭐 여가의 균형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자, 얇고 길게 가겠다. 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자, 그런 친구들은 그런 데로 갑니다.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공공부문이라든가 뭐 공기업이라든가 퍼블릭 섹터로 갑니다, 보통. 그럼 명확합니다. 개인의 선호가. 그런 유형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뭐 이 회사 내에서 받는 보상을 극대화하는데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또 있는 것 같고요. 그래도 뭐 당장 뭐 역량 키워서 빨리 이직하겠다 그런 생각까지는 안 하는 거죠. 그런 친구들이 뭐 대부분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일부는 자, 이 회사에서 어떻게 내 몸값 올려가지고 빨리 이직해야지. 자, 포핑이라고 그러죠. 포핑을 여러 번 할 건데 예를 들면 여기서 빨리 내 몸값 올려서 옮겨야겠다. 이런 세 가지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이율 배반적인 얘기 그런 것들이 당연한 게 MG가 1700만이고요. 그중에 20%만 곱해봐도 350만쯤 되는 거죠. 화이트 칼라 MG가. 그러면 정말 10인 10색으로 다양하겠죠.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로 이렇게 뭐 일반화시키긴 정말 어려운 것 같고요. 제가 얼핏 보기에도 한 세 부류는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보면은 다 우리가 MG로 묻게 되면은 이렇게 아수라백작처럼 다양한 면모를 드러내니까 얘네들이 하나인 줄 알았는데 되게 다른 애라고 생각을 하는데 알고 보면은 다 다른 거죠. 그리고 뭐 실제로 제가 뭐 학생들이랑 저도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 책 쓰면서 도움도 많이 받았고. 그러면 너네들 정말 공정하니라고 물어보면은 저 공정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제 친구들 뭐 부정과 뭐 편법 뭐 아무도 없으면 다 할 거예요. 다만 저희들은 불안해요라고 합니다. 불안해요. 네, 저희들이 원하는 건 예측 가능성이에요. 예, 예측 가능성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공정이 아니에요, 교수님. 예측 가능성이 제일 중요한데요. 제가 인국공 사태라든가 아니면 서울 메트로 아니면 건보 정규직 전환에서 저희가 화가 났던 건 뭐냐면은 이 불안한 사회에서 오직 하나 믿을 게 시험 기반의 자원 배분이었다는 거죠. 이 시스템적으로 시험 기반으로 자원 배분해주는 그런 국가 주도의 어떤 시스템들이 지금 통째로 흔들리고 있거든요. 지금 정부 아젠다에서.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왜냐하면 최소한의 예측 가능성을 원하는데 자, 투입 대비 산출의 어떤 이 과정에 대한 최소한의 프레딕터빌리티를 원하는데 그거를 지금 이 정부는 흔들고 있어요. 그거를 흔드는 어떤 것도 저희는 배격합니다. 그런 얘기죠. 또 좀 결이 다르죠. 제가 하는 얘기랑은.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근데 예측 가능성은 참 중요하던 것 같습니다. MZ를 이해하기 위한. 실제로 해보면은 뭐 일도 그냥 뭐 알아서 해와가 아닙니다. 그죠? 하나하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업무 지시를 해야 잘하더라고요. MZ세대 학생들은. 개떡같이 말하면 찰떡같이 해오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부분은 꼼꼼히 지시하면은 그거대로 해주는데 예측 가능성, 그죠?
하다못해 회식을 해도 항상 미리 다 플래닝을 하고 자, 플랜 어헤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다르더라고요. 네, 아유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저도 들으면서 이해를 많이 하게 됐고요. 또 반성도 하게 됐고 그렇습니다. 예,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저희가 더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마 12월 달에 이제 공정한 보상 책 나온다니까 또 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다 책 사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 그 공정에 대해서 MZ 세대가 생각하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도 많은 학생들이 청취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주신 신재영 교수님께 다시 한번 좀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참여해준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이걸로 지속가능 회계 재정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